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신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순히 그냥 혈당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요.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혈당 변동성이라는 거,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요즘 정말 주변에 보면 혈당 관리 신경 쓰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혈당 수치 자체보다는요, 그 수치가 식사나 활동에 따라서 얼마나 이렇게 출렁이는지, 이 혈당 변동성이라는 개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자료의 중심에는 저희가 이름을 박철수님이라고 할게요. 가명입니다. 3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약을 꾸준히 드셨어요. 그런데도 혈당 조절이 영 쉽지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경우가 사실 많죠. 아침에 공복 혈당이 150까지 오르고요. 정상은 99 이하인데 말이죠. 그리고 특히 식후에는 밥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뭐 270에서 300까지도 막 치솟았다고 하시더라고요. 300까지요? 와, 상당히 높으셨네요. 처음에는 근데 약만 잘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떡이나 칼국수 아니면 뭐 달콤한 음료수 같은 것도 크게 신경 안 쓰시고 드셨다고 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박철수님 경험이 딱 그건데요. 당뇨병 관리가 단순히 약 먹는 걸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 몸이 먹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제대로 못 쓰는 상태잖아요. 그쵸.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이걸 이제 분비능 저하라고 하죠.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세포들이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 두 가지 때문에 포도당이 혈액에 넘쳐나서 고혈당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혈당 관리한다 하면 공복 혈당 재고, 밥 먹고 2시간 있다가 재고, 그리고 또 병원 가서 당화혈색소 검사하고 이 세 가지를 주로 보잖아요. 그렇죠. 당화혈색소는 특히 중요하죠. 지난 한 두세 달간의 평균 혈당 조절 상태를 보여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니까 요즘에는 이 세 가지 말고 네 번째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혈당 변동성. 이건 좀 새로운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평균 혈당 수치가 똑같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은 혈당이 비교적 잔잔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 타듯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릴 수가 있거든요. 평균은 같은데도요? 네, 이 혈당의 출렁거림, 이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 몸, 특히 혈관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바로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CGM. 그거 피부 아래에 조그만 센서 같은 거 붙여서 뭐 5분마다 혈당 재서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고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 쓰면 특정 시점의 혈당 숫자만 딱 아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내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래프로 쭉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래프로 쭉 본다니 정말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보는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박철수 님도 그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신 거고요.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내가 뭘 먹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패턴이요? 네. 예를 들면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언제 혈당이 제일 높이 치솟는지, 또 운동하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걸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박철수님은 이 CGM을 달고 평소처럼 생활하셨다고 해요. 뭐 지하주차장에서 사무실에 있는 7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는 운동도 하시고 점심에는 월남쌈 같은 거 드시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근데 여전히 뭐 떡볶이나 빵 같은 거는 참기에 좀 힘드셨다고 하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당화혈색소는 7.6% 나왔고요. 목표는 6.5% 미만인데 똑같죠. 공복혈당도 134였고 심지어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장 기능에 벌써 좀 이상 신호가 오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연속 혈당 측정기 결과는 더 많은 걸 보여줬어요.
식사 후에 혈당이 막 290, 심지어는 359까지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자주 나타난 거예요. 359요? 와, 네. 그래서 목표 혈당 범위 보통 70에서 180 사이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이 범위 안에 머무른 시간 비율, TII라고 합니다. 이게 59%밖에 안 됐어요. 보통은 70% 이상은 되어야 좋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막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변동하면요. 우리 몸에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많이 발생해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혈관 내부가 계속 녹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녹슨다. 네. 이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 내벽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요.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신장 질환이나 망막병증 같은 당뇨 합병증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평균 혈당 수치가 같더라도 변동성이 큰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 평균만 봐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위험이 있는 거네요. 그럼 박철수님처럼 식사 후에 혈당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치솟는 이유? 그건 뭘까요? 약도 드시고 계셨는데 말이죠. 네,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단계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예요. 1단계 인슐린 분비요? 네, 우리 몸은 원래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면요. 아주 빠르게, 즉각적으로 1단계 인슐린을 확 분비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요. 그리고 나서 2단계로 천천히 지속적으로 분비하고요. 그런데 당뇨병이 진행되면 이 신속 대응팀 같은 1단계 분비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와도 인슐린이 제때 빨리 못 나와주니까 혈당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보통 당뇨병 진단 받으실 점에는 이미 능력이 절반 정도로 감소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매년 약 18%씩 더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해요. 매년 18%요? 엄청나게 빨리 나빠지네요. 일반인은 어느 정도인데요? 일반인은 보통 1년에 한 2% 정도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이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이 나오기는 하는데 세포들이 인슐린 말을 잘 안 듣는 상태예요. 아, 인슐린이 있어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 네, 그렇죠. 마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열쇠, 즉 인슐린은 있는데 자물쇠 역할을 하는 세포가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양의 혈당을 처리하려고 해도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복부 비만, 특히 뱃속 깊숙이 쌓이는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이요? 네. 그게 왜요? 내장 지방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분해되면서 혈액 속으로 유리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막 뿜어내요. 근데 이 유리지방산이 약간의 독성 같은 걸 띠면서 온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걸 방해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아, 악순환이네요. 네,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결국 인슐린 분비는 잘 안 되는데 저항성까지 높아지니까 식후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게 되는 겁니다. 박철수 님도 상담을 받으면서 좀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묵 있잖아요. 네, 묵. 그것조차도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을 꽤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반찬으로 묵을 먹으려면 밥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이런 조언을 받으셨다는데 이것도 결국은 탄수화물 총량하고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특정 나쁜 음식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총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밥, 면, 빵처럼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 이걸 이제 당지수, GI가 높다고 하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요. 인슐린 분비 능력을 아껴 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에 단백질이나 신선한 채소 섭취를 늘려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그런 식단 조절이 필요한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자, 잠시 숨을 좀 고르면서요.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혹시 주변 어르신들 중에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허준 의료기라는 곳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준 의료기요? 네, 여기가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또 등급을 받으시면 필요한 복지용구, 뭐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 대여하거나 구매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전화 한 통이면 다 편리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한 통으로요? 편리하겠네요. 네, 휠체어는 물론이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전동 침대 같은 용품들도 대여나 판매를 다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에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 허준 의료기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박철수님은 상담 후에 식단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직접 텃밭에서 키운 상추나 배추, 오이 같은 신선한 채소를 아주 듬뿍 드시고 또 고기나 생선을 먹더라도 밥량은 확실히 줄이고 쌈장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하셨어요. 자료에 보니까 당뇨병 모범생이라고 불리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영희님, 역시 가명입니다. 7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버님이 당뇨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어서 관리에 더 철저해지셨다고 해요. 이분의 관리 비결 중 하나가 식사 후 바로 걷기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영희님은 식사를 마치면요, 설거지 같은 것도 그냥 미루고 바로 나가서 10분이라도 걷는 걸 철칙으로 삼으셨다고 해요. 식후 10분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식후에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바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빨리 가져다 쓰게 되거든요. 아, 근육이 당을 쓰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혈당 상승폭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민감도,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잘 듣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영희님은 식후에 운동하고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보니까 98 정도로 아주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죠. 식후 운동 정말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봐야죠. 와, 밥 먹고 나서 바로 10분 걷는 게 그렇게 효과가 크군요. 박철수 님도 이런 조언들을 듣고 실천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다시 상담실을 찾으셨는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연속 혈당 측정기 그래프가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눈에 띄게요? 네, 식사 후에 혈당이 막 치솟던 스파이크의 높이가 훨씬 낮아졌고요. 혈당이 오르내리는 그 변동폭 자체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철수님 스스로가 아침 식사 후에 혈당이 안정된 건 확실히 밥량을 줄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인을 짚어내셨다는 점이에요. 와, 본인이 직접 변화를 느끼고 그 원인까지 딱 파악하게 되신 거네요. 대단한데요. 평균 혈당 수치도 당연히 낮아졌고요. CGM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하는 당화혈색소, 이걸 GMI라고 하는데요. 이 GMI 수치 역시 개선됐습니다. GMI요? 네, 글루코스 매니지먼트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CGM이 보여주는 단기 혈당 패턴을 가지고 장기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예측하는 지표 같은 건데 이것도 좋아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목표 혈당 범위 70, 180ml/데시리터, 아까 59%였잖아요. 이게 70% 이상으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일주일 만에 59%에서 70% 이상으로 올라섰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요. 박철수님 본인 반응은 어떠셨어요? 본인도 엄청 놀라워하셨다고 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 생각만 했던 것들이 이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눈으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함께 관리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박철수님 그리고 이영희님 사례를 통해서 당뇨병 관리라는 게 단순히 약 잘 챙겨 먹고 혈당 수치 좀 낮추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혈당의 그 변동성을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도구를 잘 활용해서 내 몸이 음식이나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밥 같은 주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식후에 바로 짧게라도 걷는 것, 이 두 가지 실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병은 흔히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기보다는 이걸 계기로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박재수님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혈당은 안정될 수 있고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거든요. 내가 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이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 혈당 관리라는 게 단순히 뭘 먹지 말아야 하나 이걸 넘어서 언제 어떻게 먹고 또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의 생활 속에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혈당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숨겨진 요인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식사와 활동 패턴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관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더 유익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